생존에 있는 작가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작가예요. 2019년인가 소더비 경매에서 소더비 홍콩 나이프 비하인드 백이라는 작품이 지금 환율로 계산해봐서 300억 정도에 팔렸어요. 작품 안에 300억이라니.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미술 컨텐츠를 찍으려고 종이랑 만났는데요. 오늘은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 세계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특히나 요시토모 나라처럼 아시아의 별이잖아. 아시아의 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작품 세계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전시도 너무 좋은 걸 많이 했었고 미술사적 가치가 탄탄한 작가다라고 해서 아시아의 별이라고 불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 생존에 있는 작가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작가예요. 2019년인가 소더비 경매에서 소더비 홍콩 나이프 비하인드 백이라는 작품이 지금 환율로 계산해봐서 300억 정도에 팔렸어요. 당시가 아마 250억 정도. 네, 당시 환율로는 250억 네. 그리고 수수료 포함해서 2,495만 불에 팔렸는데 작품 안에 300억이라니. 근데 재밌는 게 뭐 시장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요시토 나라의 최고가 기록은 그거예요. 아직까지도 4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미술시장 엄청 폭발적인 호황도 아니었고 100억 넘을까? 100억 넘을까?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맞아, 그게 이슈였잖아요. 근데 250억을 찍어버렸어 당시에. 요시토 나라가 그때 250억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100호 가까이 되는 캔버스 작품은 다 이제 100억이 넘게 찍히는. 그 뒤로는 이제 슈팅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최고가 슈팅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이 많이 남는 작품이었고. 어쨌든 요시토 나라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제 바이오그래피를 좀 언급을 해야 돼요. 종이도 도록을 같이 읽었잖아. 네. 근데 그 도록만 읽으면 안 돼 사실. 왜냐하면 마로니에부스에서 나온 도록인데 이거 번역이 너무 엉망이다. 너무 좋은 글인데 그리고 사실 요시토모 나라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그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한 작가의 탄생부터 어릴 때 그렸던 드로잉 그리고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배경부터 해가지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20대가 되고 대학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렸고 변전사가 쫙 나와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화사적 의미들 그리고 당시 일본 사회의 변화 그리고 당시 일본 사회의 굉장히 큰 이벤트들 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라든가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요시토모 나라가 1988년에 düsseldorf에 유학 갔을 때 그때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작품의 어떤 사진수가 압도적이에요. 그냥 한 1000점 실린 것 같아. 굉장히 좋은 도록인데 번역을 제외하고는 다 괜찮습니다. 너는 어떻게 읽었어? 전 읽고 포인트가 딱 두 개가 잡혔었어요. 요시토모 나라 생각할 때 뭐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작가, 귀여운 이미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시대의 정신을 잘 표현한 작가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저항 정신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는 시대의 어떤 상황 또 의식 이런 걸 정말 잘 표현한 작가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귀여운 이미지가 귀엽고 뭐 아이 그리고 이러면 복잡하게 이미지를 그리는 것보다 쉽게 그린다 아니면 더 실력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흔히 하잖아요. 근데 나라는 오히려 초기엔 복잡한 이미지에서 단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관람객들이 더 잘 공감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한 굉장한 탐색과 시도의 결과물이었다. 이게 두 번째 어떤 포인트였습니다. 시대 정신을 잘 반영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시대 정신을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작가가 있고 무의식적으로 반영하는 작가가 있어요. 요시토모 나라 후자 쪽이에요. 네. 박사 논문 같은 거 쓸 때 전 박사학위는 없지만 주변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같은 논문을 쓸 때 현재 이 학문이 어디까지 연구가 돼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내가 돌 하나 얻는 거거든요. 박사 논문이라는 게. 그러다가 그게 되게 센세이션하게 막 터지는 경우가 네. 이런 건데 요시토모 나라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정말 진실하게 엄청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시대 정신이 반영이 됐느냐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시토 나라가 살아왔던 그 시대를 이 사람은 정말 온몸으로 살아냈고 그리고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라고 하는 로큰롤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락 음악 이런 것들 시대의 저항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밴드 활동도 하고 20대에는 막 밴드 보컬로도 활동을 했었고 요시토 나라가 막 히키코모리 같고 이럴 것 같지만 인싸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싸였고 대신에 또 이제 내향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녹아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귀여운 이미지가 되게 단순화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형식적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요시토 나라의 작품 세계가 점점 단순화됐던 이유가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작가들도 보면 대가가 될수록 뭔가 단순하게 표현하는데 그 모든 걸 담고 있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가 문장도 소설을 볼 때 김은혜 뭐 카레노레나 뭐 남한산성 이런 거 문장 읽어보면 휘황찬란하지가 않아요. 정말 간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고 보다 대가가 되고 보다 성숙해지면 휘황찬란한 문장보다 한두 문장 정말 단어 한두 개로 딱 끝내는 거 그러면서 울림을 주는 거 이게 정말 실력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좀 모든 영역에 진리인가 봐요. 음악에서도 가수들도 더 내공이 찰수록 첫 소절에 끝나고 딱 하면 그냥 끝나잖아. 그게 정말 고수의 숨결이다.
근데 나라의 그림도 그런 궤적을 따라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그래피를 한번 다뤄볼까요? 첫 번째로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히로사키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도쿄에서 한 800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동네래요. 굉장히 시골이에요. 책으로 알았어요. 저도 처음 듣는, 저도 일본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도쿄에서 800km 북쪽에 떨어져 있으면 아마 되게 외진 지역일 거고, 그리고 이제 외진 지역이니까 당연히 요시토모 나라가 1959년생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전후 복구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긴 했지만 그때 히로사키라는 데 되게 소외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산업화 이런 것도 굉장히 소외돼 있었고, 나라의 부모님은 유복하진 않으셨던 것 같고, 근데 되게 가난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일을 하러 나갔거나 집에 잘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토모 나라가 되게 외롭고 혼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음악을 많이 들었대요. 요시토모 나라가 8살에 부모님 돈으로 처음으로 자기가 외부의 물품을 자기 스스로 구매했던 게 뭐 어떤 앨범이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음반을 사서. 생각해보면 1959년생이 8살이었으면 1967년, 66년이었을 텐데 67년, 66년에 라디오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왔던 음악들을 보면 보통 락이나 로큰롤이나 뭐 그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당시에 락이나 로큰롤이나 이런 음악들이 뭘 담고 있었냐? 저항 정신이었죠. 반항. 이건 60년대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68세대라고 하는,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하면 68세대라고 하는 거는 미국뿐만 아니고 뭐 유럽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뭐 전역 다 포함해가지고 민권운동 같은 게 일어나요.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일어나고, 처음에는 형식적인 거는 반전운동이었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 철폐, 그리고 여성의 인권 향상, 그리고 아이,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 이런 걸로 등불처럼 번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게 일어나게 되고, 한국에서도 한일 배상 청구권 문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도 이제 학생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운동들이 전 세계 민권 운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우리 시대가 다원주의라든가 뭐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 철폐해야 된다든가 여성 페미니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68세대로부터 뻗어나온 거거든요. 당연히 그때 문화적인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깔고 있었던 그 서브컬처에서 뭐가 있었냐, 저항 음악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나라가 그걸 듣고 잘했던 거죠. 나라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10대 때도 들었고 20대 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대학에 가서 밴드의 보컬도 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일련의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작품 세계로 반영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여우 한번 출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나라가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이제 대학에 가게 돼요. 동경에 있는 모 미대를 가게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모 미대로 합시다. 거기서 이제 일본 근대 화가들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나라가 미대생 때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캐릭터를 그리거나 막 카와이 이런 걸 그리지 않았어요. 전혀 달라요. 완전 다른 그림을 그렸었어요.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당시에 일본 근대 화가들이라고 하면 일제가 제국주의적 팽창을 막 했을 때 그때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람이거나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근대 화가들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줬대요. 나라는 59년생이잖아요 50년대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라 그러거든요. 50년대가 왜 그러냐, 세계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전후 복구를 하게 되는데, 전후 복구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요. 어쨌든 전 세계적인 현상이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요즘은 너무 애를 안 낳아서 큰일이죠 사실. 큰일이죠.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대에 이미 대가가 됐거나 활동했던 화가들이 나라의 스승이거나 나라에게 영감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나라 그 사람들 따라 그렸어요. 그리고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성의 황폐함, 폭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어떤 사물들을 비유를 해서 그렸는데 나라가 그걸 따라 그렸습니다. 20대 때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고, 히로사키라고 하는 동네가 미군 공군기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20대 때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 히로사키에 대한 기억들에 대해서 그려요. 근데 그 기억들을 보면 전쟁과 어떤 군기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가 놀고 있는데 제트기가 꽂혀있고, 그치, 비행기가 이거 거꾸로 이제 처박어져 있다든가, 미군 부대를 암시하는 어떤 그런 군대 막사에 뭐 여우라든가 이런 어떤 동물들을 그려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그렸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들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데 색채만 보면 구성이 좀 잘 돼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들이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히로사키에서 겪었던 공군기지의 경험과,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자기가 외로웠던 경험, 그리고 저항 문화, 자기가 대학에 가서 근대 화가들이 들려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그 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라의 20대 그림들은 지금 그림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지금 그림의 어떤 전환은 독일 유학에서 그렇죠, 시작이 그렇죠. 돼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귀여운 소녀의 이미지가 독일에 1988년에 네, 디셀도르프로 유학을 갔죠. 독일이 학비가 없거든요.
박사과정 이런 게 다 영원이에요. 독일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석박사 과정을 거의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갔다. 돈이 많지 않아서. 요시토모 나라가 88년에 유학을 가게 되고 90년 작품들, 그러니까 독일 유학 가자마자 그린 작품들을 보면 갑자기 소녀가 등장해요. 맞아요. 머리 큰 소녀가. 그게 이제 요시토 나라 작품 세계의 평생의 시그니처가 되는 이미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큰 머리 소녀들이라고. 맞아요. 큰 머리 소녀들. 왜 나라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시토모 나라가 일본에 있을 때 아무리 자기가 영향을 안 받으려고 자기만의 회화가 무엇인가 고민을 하는 그 시기에서도 모든 일본 화가들이 특히 50년대 60년대 태어난 화가들이 카와이 문화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잠재의식 쪽에 잠재가 돼 있었겠죠. 1980년대 독일의 분위기를 또 알아야 돼. 간결하게 해주세요.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하면 아트원 카페에다가 서양 미술사 해가지고 남겨놓은 시리즈들이 있어요. 1편부터 5편까지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걸 읽어보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하면 아, 네, 이거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이야기한 건데 회화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평면을 향해 나아갔다. 되게 어려운 말이야. 회화가 평면을 향해 나아갔느냐? 평면을 향해 나아가니까 회화가 해체되는 거야. 회화가 평면을 향해 나아가니까 되게 그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 자체가 작품이 되는 거죠. 그게 미니멀 아트에서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고 그러다 이제 개념 미술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모더니즘 회화의 끝이 회화의 해체였고 그림 잘 그려서 뭐해? 아니 뭐 그림 왜 그려? 그런 거를. 그건 그냥 개념 미술로 완전 가게 돼요. 그러니까 회화를 완전히 해체하고 파기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미술가 집단에서는 미술사뿐만 아니고 과학사를 저술한 어떤 책들도 보면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이게 팍팍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게 정발압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이 있으면 반이 생기고 어떤 패러다임이 득세를 했다가 다른 패러다임이 이걸 공격하고 이 패러다임이 지게 되면 이 패러다임이 다시 올라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미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개념 미술을 향해서 쫙 나아가요. 그러다가 또 반대 그룹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 좋다 이거야. 논리적 귀결은 당연히 회화가 해체가 되고 작가의 서사를 지워버리고 더 이상 어떤 뭐 작가의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서사라든가 이런 거 필요 없어. 회화에서 담고 있는 3차원의 환영을 파기하고 2차원으로 그냥 다 돌려버리고 3차원 그 자체가 작품이 되어버린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회화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미술가 그룹에서는 이 개념 미술 이거 너무 공허하다. 이건 개념만 있고 텍스트만 있고 퍼포먼스만 있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해가지고 회화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자. 회화 본연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했을 때 여러 그룹들이 막 있어요 전 세계에. 한 그룹은 회화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독일을 중심으로 신표현주의라고 하는 흐름들이 생기게 돼요. 신표현주의가 말 그대로 신이 앞에 붙었으니까 표현주의가 있을 거 아니야. 표현주의는 뭐냐? 말 그대로 작가 내면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를 이론적으로 완벽한 조형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 내부에 가지고 있는 뭐 불안, 행복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런 회화의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신표현주의가 나오는 건데 1980년대 이걸 이끌었던 유럽의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독일. 근데 재밌는 게 독일의 신표현주의는 미국적 회화의 반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했던 그 미국이 미술의 패권을 가지고 싸웠었거든요.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전쟁을 겪은 다음에 미술의 모든 패권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유럽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유럽에서 활동했던 작가들과 그 컬렉터들이 다 넘어가 미국으로. 다 도망간 거지 그쪽으로. 그러니까 되게 창의적인 분위기. 뉴욕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미 유럽에서 대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서 뉴욕에 굉장히 창의적인 회화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1950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잭슨 폴록이라든가 60년대 마크 로스코 이런 화가들이 나오면서 이제 패권이 완전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반격했던 게 신표현주의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너무 단순화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꼭 그렇다 이건 아니에요. 되게 다양한 흐름들이 있어요. 80년대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네,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신표현주의 영향 아래서 나라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표현주의와 그리고 일본 특유의 그 망가 문화와 카와이 문화가 결합된 게 요시토 나라의 큰머리 소녀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건 그냥 제 사견인데 큰머리 소녀들 칼을 든 소녀나 이런 그림들을 보면 대체적인 특징이 둥글고 큰 머리, 큰 눈 이런 귀여운 이미지인데 자세히 보면 굉장히 노려다보면서 올려다보고 있고 뒤에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어른과 아이의 내면 갈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큰머리 소녀들이 그리기 시작한 게 9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90년일 거예요. 네, 90년대인데 1990년에 일본의 경제 상황이 불황으로 들어가면서 청년들 뭐 취업난도 심해지고 그런 청년들의 불안함이 올라가면서 기득층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커졌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른과 아이의 갈등에 연결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고 나라가 그걸 의도하고 그리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시각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화가가 정말 대가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시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시대성을 잘 담고 있느냐
나라 어려운 말로 미메시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모방이잖아 미메시스가. 나라도 당시 일본 사회의 모습들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메시스 했느냐라고 보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근본적인 거는 일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불안인 것 같아요. 일본 항상 지진에 시달리잖아요. 맨날 지진에 시달리고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나라들에 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불안이 있을 거고, 그건 자연에서 오는 불가항력적인 불안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불안은 뭐냐? 핵에 대한 불안, 전쟁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일본이 이제 1945년에 완전히 패배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포탄을 맞잖아요. 그 포탄을 맞음으로써 일본인들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물론 나라는 5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지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소녀의 이미지에 녹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시토모 나라의 250억에 팔린 라이프 비하인드 백이라는 작품도 소녀가 칼을 들고 있는데 원래는 1990년에 나온 작품은 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맞아요. 앞에 보이게끔. 그러니까 대놓고 소녀의 귀여운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카와이야. 귀여워. 근데 우리가 순진무구하고 깨끗할 것 같은 정말 귀엽기만 한 소녀가 칼을 들고 있으면 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귀여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섹터와 불안과 또는 저항, 섬뜩함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건데, 요시토모 나라의 다른 그림을 보면 소녀가 이렇게 붕대를 하고 있어요. 머리에. 우물에 빠졌어. 물에 빠졌는데 위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구해주지 말라는 표정이에요. 나 손 안 내밀 건데 이런 식으로 반항적으로 노려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머리에 붕대를 두르고 있잖아요. 근데 붕대를 두르고 있으면 다쳤다라는 얘기고, 다친 소녀가 물웅덩이에 빠졌으면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상황과 직접적인 어떤 붕대라고 하는 이 소재를 통해서 소녀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되게 귀여워 얼굴이. 근데 전혀 손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반항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 세계의 골자라고 보시면 되고, 세곡발을 찍은 그 작품은 칼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뒤로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죠. 제목에 나이프가 있기 때문에 이 소녀가 숨기고 있는 건 칼이겠거나. 근데 귀엽게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째려보는 것 같으면서도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귀엽게만 볼 수 없는 그런 소녀를 그린 거죠.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그런 점들이 어쩌면 나라를 가와이에 묻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공격성, 불손함 이런 것들을 담기 때문에 나라가 그 관습적인 우리가 귀여움 이런 데서 비껴갔다고 생각을 해요. 비껴성 가와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제가 쭉 이게 나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가와이 문화를 분명히 학습했고 그게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고, 그리고 가와이한 소녀가 나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비껴섰느냐라고 하면 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항정신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가와이 문화를 그리는 현대미술 작가들은 너무 많은데 저항정신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성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을 가와이에다가 섞어서 그리는 작가는 없거든요. 1982년생 아야코 로카쿠 같은 경우도 가와이 문화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엽기만 하잖아요, 사실. 아야코 로카쿠가 생각하는 환상적인 세계, 유토피아, 자기가 막 구름을 잡고 다니고 꽃이 펴있고 블링블링하고 귀엽기만 한 그런 캐릭터와 그런 어떤 세상을 그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손바닥으로 그림으로써 되게 독특한 느낌을, 그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건데, 사실 담론적으로 봤을 때 로카쿠의 담론적 비평은 깊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담았을 때 이게 담론적으로 좀 더 가치가 있는 그런 비평이 되는 거죠. 요시토모 나라가 점하고 있는 위치는 정확해요. 요시토모 나라 그분이 일본 어떤 현대 미술 화가들이 담지 못했던 위치를 정확하게 점유하고 있고, 가와이가 너무 계열이 많은데 이 중에 짱을 먹는 애가 누구다라고 하면 여기서 비껴서서 여기서 짱을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시토모 나라가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함으로써 담론을 붙이기가 좋고 비평을 붙이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전시 많이 하게 되고 작품은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되게 유명해지고 페이스 막 전속되고 이러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슈퍼플랫이라고 하는 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시토모 나라가 이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독일에서 너무 얘가 잘 됐어요. 95년에 전시를 한 게 있는데 거기 나왔던 작품을 눈여겨봤던 블루멘포, 지금 이제 LA에 있는 갤러리인데 엄청나게 좋은 작가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빅갤러리인데, 95년에 이제 블루멘포에서 나라를 알아보고 나라랑 LA 전시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바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도 알려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 가게 되면 나라는 이미 좀 이제 스타가 돼요. 지금처럼 스타는 아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무라카미 타카시가 있었어요. 타카시는 정말 뛰어난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타카시 그림 잘 못 그려요. 이제 자기가 직접 그리지도 않고. 어쨌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나와요. 그게 바로 슈퍼플랫이라는 이론인데, 슈퍼플랫이 뭐냐? 한글로 번역하면 초평탄화, 겁나게 플랫하게 만든다, 이렇게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타카시의 어떤 이미지들을 보면 일본의 서브컬처잖아요. 망가라는 게. 망가에 있었던 서브컬처들을 갤러리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이게 고급 문화와 하위 문화의 어떤 경계를 무너뜨려버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는 1차원적 해석이에요. 더 나아가면 뭐가 있냐면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의미라는 거는 근대에서 설정해 왔던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역사는 이렇게 나아가고 인류사는 이렇게 진보해 왔고 이런 개념들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특히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력증, 전후 패배의식
패배의식, 그리고 자기 역사에 대한 자기 부정, 이게 굉장히 키워드인데, 일본이 19세기에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게 되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을 이제 식민지화했잖아요. 근데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그 역사를 부정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핵폭탄을 맞은 것도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였는데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천황만 믿으면 난 이길 줄 알았는데 야스쿠니 신사가 뭐야?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신사야. 그러니까 나는 야스쿠니 신사 가서 기도 드리고 전쟁에서 이제 천황을 위해서 죽은, 일본을 위해서 죽은 이 사람들을 기리면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이 빠져 있었는데, 그걸 뒷받침해준 논리들이 우생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 생각들, 근대주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을 패배했어. 왜 우리가 패배했지? 안 되겠다. 역사를 부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패배의식, 핵폭탄을 맞은 엄청난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전후 일본 사회에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잡한 심경들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죠. 슈퍼플랫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어떤 담론이긴 해요. 그래서 모든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자기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자기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면서 의미가 없다. 근데 그게 또 절묘하게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갈라져 나온 어떤 회의주의라든가 그런 것들과 절묘하게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어떤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됐던 거죠. 타카시가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들을 잘 포착을 해서, 자기가 포착한 것도 아니야. 이게 누가 써놓은 거 이렇게 다 공부를 잘 해가지고 들고 나온 게 슈퍼플랫이고, 그래서 이제 초평탄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표면이 굉장히 반듯해야 되고 평평해야 되니까 반사물감을 발라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형식을 그대로 이제 끌어들이면서 조수들의 이름을,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되면 크레딧이 올라가면 조수들 이름이 딱 나오니까 그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조수들의 이름을 이제 캔버스 뒤에 다 써주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의 형식, 그리고 카와이 문화, 그리고 이제 슈퍼플랫이라고 하는 역사에 대한 자기 부정, 이런 것들 다 담아낸 게 슈퍼플랫이다. 그 정의만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딱 봐도 나라는 슈퍼플랫의 범주에서도 벗어나네요. 재밌는 게, 나라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큐레이터들이 슈퍼플랫의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림이 플랫하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러 타카시처럼 완전 플랫하게 보이려고 반사물감 쓰고 이러진 않았지만 평평하잖아요. 그렇죠. 깊이감이 없잖아요. 나라가 예전에 20대 때 그린 그림들은 깊이감이 있지만 점점점 2000년대로 갈수록 단조로워지고 배경은 다 단색으로 변하게 되고, 그러면서 깊이감이 사라지게 되고 눈과 뭐 피부만 남는 이렇게 변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나 글귀나 이런 걸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변해가게 되는데, 그것도 슈퍼플랫의 변형이다라고 봤어요. 근데 슈퍼플랫으로 나라를 담을 수 없다라고 전 보고 있죠. 여기서 왜 나라가 슈퍼플랫에 비껴나 있냐라고 하면, 슈퍼플랫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 메시지나 의미나 이런 게 의미 없다라고 이제 보는 초평탄화의 작업인 거잖아요. 근데 나라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던져요. 그럼 의미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나라는 기본적으로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로크론 음악이라는 락 음악에 굉장히 빠져있던 사람이었고, 그 세대가 공유했던 저항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깊이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어서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작품을 통해 던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되게 유명해진 다음에는 자기가 선망했던 그런 뮤지션들과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고 앨범 커버를 제작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회적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 2002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터지잖아요. 빈라덴이 이렇게 딱 굴릴 테러를 2001년에 딱 하게 되고, 2002년에 이제 미국이 쳐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전쟁의 현장에 갔다 오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불안,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참상,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실제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회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작업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다라고 이제 수레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라가 작품 방향이 그때부터 많이 바뀌어요. 근데 2002년 이전에는 반핵 메시지라든가 반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때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되게 꺼려했어요. 2002년 이후에는 그 시대에 내가 순진무구하다고 믿었고, 불안의 시대, 불안과 전쟁과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따뜻함을 주는 그런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인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사회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런 메시지들을 적극적으로 던지게 돼요. 근데 그건 슈퍼플랫하고 완전히 상반된 개념인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잖아요. 타카시랑 요시토모 나라라고 하는 일본 현대미술의 두 거장이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참상을 보고, 타카시는 종교로의 기, 그리고 종교적 어떤 관념이 사람을 어떤 치유해주고 그래서 내가 원상 시리즈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타카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나라는 더욱더 반응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나서 후쿠시마 원전 누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누출 사고 때문에 일본인들은 굉장히 충격을 또 받아요. 1945년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방사능 피폭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난 트라우마였어요. 근데 한 번 더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유출이 됐어. 이미 60년, 70년 전에 겪은 일이 한 번 더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우익의 힘이 굉장히 세고, 우익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이전부터 몇십 년 동안 한 정당이 독점을 하고 있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 바뀌진 않지만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요시토모 나라의 그림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반전 시위를 외치게 돼요. 무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나라는 그걸 다 용인해 줍니다. 기금 같은 걸 마련하려고 경매까지 열 정도였잖아요. 맞아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네. 기금 마련을 위해서 자선 경매를 하게 맞아요. 되는데 거기에 나온 작품이 뭐 원자력 아이 말 그대로 제목에서 그냥 딱 보여준 거야. 방사능 피법 겁나 무서운 거야. 순진무구한 아이가 있는데 원자력에 뭔가 노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렸어요. 맞아요. 오랜만에 섬뜩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미술을 통해 또 보여준 거죠. 자기 캐릭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좀 얄팍하게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되게 현실 참여적이지 않고 굉장히 히키코모리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안에서 작업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한대요. 사람들 많이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긴 있대요. 있긴 있죠. 네. 있긴 있는데 그 작업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 오타쿠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기 작품, 영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하는 거죠. 최근 행보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시토모 나라의 작품 세계는 생각보다 방대하고 생각보다 붙일 담론들이 많고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라를 되게 위대한 작가로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요시토모 나라의 그림들을 다시 돌아와서 좀 요약을 해보면 2001년 이전에는 요시토모 나라의 그 큰머리 소녀들이 행동을 한다든가 뭐 나이프를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붕대를 감고 빠졌다 째려본다든가 행동, 눈빛, 상황을 통해서 이 소녀가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고 순진무구한 존재, 우리가 소녀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에다가 일반적으로 투영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순진무구함, 귀여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에다가 행동, 눈빛, 상황 이거를 섞어 놓음으로써 다중적인 감정을 표현한 거고 다중적인 일본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담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2002년 이후에는 나라가 조금 더 반전이라든가 반응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고 또 하나 또 언급해야 될 게 다중적 감정을 표현하는 그 형식적 기법이 바뀌게 돼요. 2001년 이전에는 상황이나 눈빛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2001년 이후에는 다양한 색채를 쓰기 시작해요. 나라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얼굴 표현하는 것도 색채가 막 수백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캐릭터 씬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그걸로 굉장히 대성공을 거두면서 형식적 기법들을 차용한 작가들이 많아졌는데 지금 뒤에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아수지 카가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그림이에요. 이 작가도 엄청 핫한 작가예요. 사실 받기 불가능한 작가고 이번 또 프리즈 전시작이었죠. 네, 작년 프리즈 전시작이었죠. 22년. 아수지 카가도 이제 토끼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토끼만 보면 귀엽잖아요. 근데 이 작품 제목이 굉장히 귀여워요. 여기 밑에 보면 고양이도 있는데 사람처럼 자고 있는 고양이, 고양이처럼 자고 있는 토끼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꿈과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작가 자신을 표현하는 거기도 하지만 좀 더 깊어요. 사실 공부를 좀 해보면 나라처럼 엄청난 담론이 붙어있는 작가는 아니지만 이 작가도 왜 핫해졌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귀엽기도 하고 토끼가. 근데 귀여운 작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일본의 카와이 뭐 망가 문화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거기다가 나의 색채를 어떻게 입힐 수 있느냐, 어떤 담론을 붙일 수 있느냐, 이게 작가가 장기적으로 이제 생존하는데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수지카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정말 인기 많은 작가들 보면 귀여워도 그냥 귀여운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색채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맞아요. 디테일해요. 최근에 전시했던 오타니 워크숍도 오타니 좋죠. 굉장히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합니다. 요시토모 나라를 공부하면서 전 좋았던 게 종이는 어떤 게 좋았어? 어떤 느낀점이라기보단 관람객이나 그러니까 뭐 자기 팬들하고 소통하는 게 엄청 낮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인터넷이 이제 막 윈도우 이후에 이제 보급하던 시절에 팬카페에 막 글 남기면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그게 굉장히 새로운 의사소통의 매체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카페에서 전시도 열었었더라고요. 굉장히 관습적인 갤러리의 작업 형식과는 다른 건데 이런 걸 보고 참 나라가 굉장히 혁신적인 작가였구나. 저는 도록을 읽고 나라에 대해 좀 많이 찾아봤는데 2012년인가 3년에 요시토모 나라 다큐멘터리 찍은 게 있더라고요. 요시토모 나라가 뭐 100억 이상의 작가가 된 건 2019년 이후의 일이고 그때도 굉장히 비쌌어요. 이미 10억이 넘어가는 작가였고 대형 갤러리들하고 전시를 하고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나라가 굉장히 소탈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미술관 전시를 하는데 네임드 미술관보다 자기를 먼저 불러뒀던 미술관하고 전시를 했던 것도 인상 깊었고 그 미술관에서 인력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뒤에 뭐 설치를 하는 걸 못 했나 봐요. 나라가 직접 톱질을 하더라고. 왜 너는 네가 직접 톱질을 해? 그때로 나라는 슈퍼스타였거든.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해요? 이러면 톱질을 하고 자기가 페인트 칠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 미술관에 설치할 거 자기가 직접 만들고 그리고 자기 또 그룹이 있어. 같이 조각도 만들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랑 집을 만들고 막 이랬었어요. 요시토모 나라가 아까 전에 아프가니스탄 갔다 왔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와서 사진전을 열게 되는데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던 피난민들이 사는 그 집을 그대로 재현을 해요. 근데 그것도 그 친구들하고 직접 만들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미 대성을 한 다음에 이런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작가가 얼마나 될까. 기본적으로 작가가 잘 되고 이러면 어깨 뽕도 좀 들어가고 권력과 권위에 취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시토모 나라가 아주 유아기 때부터 그리고 자기 대학생활 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줬던 반항 정신과 사회 체제에 대한 반항 가사, 음악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요시토모 나라를 반권위적인 인간 이런 걸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관습에 벗어나서 뭔가 도전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물론 그게 만들어진 이미지고 제가 나라랑 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이런 건 아니니까 만들어진 이미지인지 모르겠어요.
있으나 나라가 여태까지 보였던 행보들을 보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하나의 권위가 됐고 이미 뭐 슈퍼스타, 뭐 아시아의 별이잖아요. 그런 작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보를 보인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나라를 보면서 아 정말 이 작가가 물론 뭐 300억씩이나 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거는 좀 누가 그냥 질러준 것 같은데 뭐 가격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그냥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랑 좀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나라가 보여주는 그 행보들을 보면 아 나도 60대가 되면 물론 내가 나라처럼 무슨 아시아의 별 이렇게 될 수는 가능성은 좀 적겠지만 내 나름대로의 어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권위나 이런 거를 좀 지키고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라에서 60대 아저씨가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하면서 어쨌든 저희도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작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물론 모든 작가를 이렇게 깊게 공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책을 좀 깊게 읽었고 참고 자료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작가들을 좀 깊게 공부하다 보면 그 나라의 문화사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치사도 보이고 미술사의 흐름도 그렇죠. 미술사의 흐름도 보이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컬렉터라면 자기가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컬렉터가 아니더라도 재밌잖아요. 결국은 미술은 결국 인문학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네. 또 다음에 한번 네. 재밌는 거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